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복지방송국에서 문화산책 진행을 맡고 있는 이정림 기자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좋은 뉴스를 한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무슨 뉴스인가 하면은 천재소년 송유근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대다. 정말 흐뭇한 기사죠. 이와 같이 이 땅에는 이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더 장려하고 키워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노벨 물리학상 하나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평생을 과학기술원에서 공직하시다가 과학기술국장을 하시고 이사관까지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송봉현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과학기술인이시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인, 나는 지금 과학원에 근무하신다는 것만 알았지 과학기술인이 뭐예요? 네, 제가 이제 과학기술계에 한 40여 년 근무하다 보니까 네. 과학기술인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져서 아주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이공학을 공부하지는 않았고 과학기술부를 비롯해서 과학기술계 계통에서 한 40여 년 일하면서 과학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또 과학기술을 신앙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까 흔히들 그냥 과학기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기술인으로서 국장까지 하시고 또 나중에 이사관까지 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또 교대에 계시지 않고 문단에 등단하시면서 시로서 과학을 녹이며 시를 이렇게 생산하신다고 하는데 아우 너무 놀랐습니다. 과학이라면 좀 딱딱한 하드웨어로 생각하고 문학이라면 소프트웨어라 감성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그 감성으로 과학을 녹이시는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간 과학기술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자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전을 하려면은 과학기술을 일으켜가지고 앞선 기술로서 이제 물건도 만들고 또 수출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글을 쓰는 바에는 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들을 좀 이게 잘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나 또 에세이 등의 과학기술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 속에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들로 잘 담고 있습니다. 네. 장영실이 후예이시군요. 장영실 후예가 장영실 예천자라고 봤겠죠. 정말로 저도 장영실을 아주 존경합니다. 태종 때 그분을 픽업해가지고 세종대왕 때는 아주 거의 신분까지 다 상승시켜가면서 그분을 국가에서 인재를 키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크게 아주 기대를 하고 기여를 하시는 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인으로서 봉직하시면서도 3번씩이나 다시 공무원 시험을 치르셨더라고요. 네, 그건 경위를 좀 얘기를 하면서 세월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본래 이제 상당히 문학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교 그때 한 1000명 됐는데 거기서 장문 쓰기를 했는데 78점을 받아가지고 5, 6학년도 제끼고 제가 1등을 했었어요. 예. 8점 1등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하여튼 점수까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학 쪽에 상당히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쉽게 빨리 내가 좀 생활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을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내각 사무처에서 시행한 국가 5급 의료,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가직을 시험을 합격했는데 나중에 그 이듬해 발령이 나는데 저 무진장이라고 있죠. 거기 끄트머리
장수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장수군으로 발령받았는데 국가직인데 면단위까지 내려가는 그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근무를 하다가 이거 공부도 더 해야 되겠고 좀 더 진출을 하려면은 거기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면이나 동해 이런 데는. 그래서 시험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9년도에 서울시 공무원하고 국가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그 두 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아유 머리 아주 정말로 명석하시네요. 아이고 뭐 과찬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과계통, 문과계통 다 섭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시에도 제가 한 4개월 근무를 했었어요. 네. 4개월 근무하고 나니까 이제 과학기술처, 나중에 과학기술부로 바뀝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70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쭉 하여튼 공무원 그만둔 뒤에도 과학기술계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이렇게 그런 경시대를 해가지고 상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걸 누가 창안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그 과학기술원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사무관 때입니다. 사무관 때인데 80년도예요. 1980년도인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약간 좀 과도기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본래 과학기술을 엄청 챙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가로 나아가는데 초석을 말하자면 틀을 완전히 다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약간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한 일 중에 이제 그 교수들도 장관이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시도지사 협조를 받아서 전국민 과학화 촉진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반상회보가 그때 이제 반상회가 있을 반상회보에도 그 과학 상식이라고 이런 것을 해서 전 국민들이 좀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또 방송국에도 과학 그 전문가들을 내보내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생각해낸 것이 결국 이 과학기술을 많이 드는 이 청소년들이 가진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과학기술을 일으킬 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그 현재 6학년으로서 과학과 수학 성적이 그 학교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을 한 명씩을 골라가지고 장관 상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로 보면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도 그 교직에 계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그 학년 전체 1등을 전 과목 1등을 하는 학생이 교육장상을 받는데, 과학, 수학 두 가지 잘해가지고 장관상을 준다는 건 이게 적격이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다. 그랬지만은 뭐 위에서도 이제 독촉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선정권은 초등학교 그때 한 6,500개 되더만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선정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선정돼 가지고 시상을 할 때는 4월 21일이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의 날에 학생들 전체를 모여놓고 장관 상을 주면서 그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한 2페이지 정도, A4 2페이지 정도를 요약을 해서, 문교부에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죠. 실장실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 저는 좀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다 이랬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부딪혀나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뜻밖의, 과학기술이 진흥이 중요하다. 문교부에서는 그 과학기술이 중요해서 그것을, 문교부도 같이 챙겨야 되지만은, 전 교육을 고루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챙겨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과학기술처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돕겠다. 그래서 과기처 장관상을 주되 이 상이 지속되려면은 문교부 장관까지 같이 공동으로 최종 결재를 서명을 하도록 하자. 그렇기 전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이 확정이 되고
지금 2015년 올해까지도 그 상이 그 전국 초등학교 6학년에게 4월 과학의 달이면은 계속 그 수여되고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 상에 대해서 그런 창을하신 분이 우리 송병헌 시인님이라는 걸 이제서 알고 이렇게 존경하는 분을 오늘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네. 동기가 돼서 오늘날 정말로 과학, 수학, 숨은 진재들이 발굴돼서 송익훈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송 시인님한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실 때 가장 하신 일 중에서 다 나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게 참 나라에 기여했다고 남을 만한 일이 계시다면 뭐라고 손꼽으시겠어요? 네, 그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방금 그 우수과학 어린이라고 그럽니다. 명칭이. 네. 그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어떤 기념비적인 제기는 진짜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제가 맡았어요. 제 성격하고는 아주 안 맞는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과학관이 창경궁 옆에 쭉 국립과학관이 있었는데 네. 거기 아주 협소입니다. 네. 협소해가지고 이제 점차 경제 발전도 되고 그러니까 과학관을 새로 지어서 이전하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임 그 관장들에게 이제 제안이 돼가지고 네. 처음에는 그것을 서울대 현대미술관 자리로 거의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5공화국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선 뒤에요. 과학 관련 기관은 대덕 연구단지에 과학 연구단지가 있는 그쪽으로 가야지 왜 서울시 그 대공원으로 거리 가느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전임자들이 이제 그 땅 매입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2000년도부터 그 총괄 책임을 맡았어요. 네. 내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뭐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뭐 시나 쓰고 이런 분하고 이런 사람하고 하드웨어적인 뭐 건설 업무를 이게 총괄하고 또 전시장이라는 게 전시품이 수만 가지입니다. 그 속에 네, 네. 나비도 있고 뭐 잠자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저 로켓도 있고 하여튼 별별 그 생물은 또 뭐 별별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 발주를 하고 이걸 챙겨서 말이야 그 검수로 이런 과정이 제 성격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걸 일단 발령이 나면 발령 난 대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것이잖아요. 아주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한 4년간 맡아가지고 이제 준공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래 개관까지 했는데 처음 개관했을 때는 그 구름대 같이 모여든다 그러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이 구름대 같이 진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참 어렵고 영 일을 내가 성격이 안 맞는 일을 한다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그 업무가 상당히 내 그 인생에서 중요한 그 어떤 표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요새는 거의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고생을 했어요. 정말 큰일이었어요. 그 서울대공원 자리, 그 미술관 있는 자리보다는 대전 카시트 있고 뭐 대전 자리에다 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죠.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현대미술관 자리로 갔다면요 좁아가지고 뭐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 자리는 정말 부적합한 자리였고 지금 그 과천과학관이 그 앞쪽에 생겼지만은 적어도 터가 과학관이라면 이게 전국에서도 이제 중앙과학관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 5만 평 이상 부지는 돼야 됩니다. 네. 그래 과천과학관은 지금 한 7만 평 되고 그런데 거기에 부지도 그래서 넓게 잡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뭐 글 쓰는 거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뭐 교감 선생님이라는 분이 뭐 신문에 등단했던 분이 아주 우리 송 시인님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원광고등학교라고 일이 지금은 익사입니다만 익산. 네, 익산시의 원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그 문예부로 내가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때는 특활 활동을 좀 많이 장려할 때입니다. 학교는 이과를 다니면서 이과가 아니었죠.
그 온불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인데 인문학교입니다. 그리고 원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분기마다 원우라고 해서 책자를 내고 있었어요. 네. 응? 문해지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그 문해부 활동을 하면서 시나 수필을 이렇게 써서 내보면은 물론 그 이제 추려서 선발해가지고 실는 것은 담당 이제 선생님이 계셨고 또 학생들도 그걸 참여를 했지만은 하여튼 시와 수필이 거기 많이 올려졌어요. 몇 년도에 그때가? 그때가 62, 3년 뭐 그럴 때죠. 오,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교감 선생님이 좀 찾아요. 나는 선생님이 자꾸 뭐 이런 거 좀 불안해. 자꾸 불안해.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려나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찾아갔는데 그 교감 선생님은 신춘문예로 당선이 된 중견 그 시인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네. 원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야, 너 좀 그 문학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학교도 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라. 그런 지도 말씀이 계셨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쭉 담아져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 등단하게 된 것은 공무원을 하면서도 시에 관한 것을 계속 시를 썼어요, 일기나. 네. 그러면서 신춘문예에 매년 연례 행사처럼 투고를 했습니다. 한 4개 신문사를 골라가지고 했는데 다 낙방이었어요. 한 10년간 낙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춘문예에도 나가야 그 이름으로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금사가 되려면은 꼭 사법고시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꼭 신춘문예를 해야만 이제 시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월간지 이런 등단은 잘 몰랐어요. 무조건 안 되죠. 기상청 기획국장으로 갔어요. 97년도에 갔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그걸 포기를 하다시피 이제 그렇게 논 상태인데 이제 워드로 이렇게 쳐서 정리를 보니까 한 80여 편 됐어요. 네. 근데 기상청은 한 1000명 되다 보니까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소설가도 있고 또 시인도 많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내 시를 보여주고 이 정도면 진즉 등단할 수가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냥 가지고만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추선을 받아가지고 결국 문학공간이라는 그런 월간지로 해서 그러니까 뭐 등단하는 방법이 쉬운 곳이 많이 있는데 신춘문예에만 등단하시려고 10번씩이나 낙방을 하셨네요. 10번은 더 될 겁니다. 그런데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력이. 그것이 내 생각에는 오히려 시를 조금이라도 더 야무지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이 쓰신 마음이 위태롭다 하는 시를 읽어보고 또 그 옛날에도 썼던 에세이를 보면은 그 에세이를 보면 그분이 성격을 알아요. 굉장히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강하더라고. 글마다 절절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분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근데 사실 위태롭다. 마음이 위태롭다. 마음이 위태로우면 내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이 위태롭고 가정이 위태롭고 사회가 위태롭고 나라도 위태롭겠구나 해서 위태로움을 어떻게 우리 선생님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 위태롭다. 어떻게 그렇게 멋진 제목으로 에세이를 쓰셨습니까? 좀 칭찬을 과하게 하시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 에세이 두 번째 에세이집인데요. 그 속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과 또 들었던 얘기, 국내외 이제 그 무슨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골고루 담겨져 있습니다. 한 주제로 쭉 나간 책은 아니고 골고루 담겨져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남북이 분단 상태에서 그 왕건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왕건이 강길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보면 초기에는 이제 전쟁을 막 후삼국이 서로 치열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 고려가 좀 튼튼해진 뒤에는 부하들이 어느 호적이 이게 반란을 이렇게 좀 이게 덤빌라 그러니까 가서 치자 그러면 말렸어요.
말리고 다 받아들였죠. 파업을 하고 수용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장면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그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이 위태롭다는 것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로 그렇게 해석한 그렇죠. 것이 참 많네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위태롭다는 내용은 제목이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기차 여행을 가면서 우연히 주간지를 봤어요. 네. 근데 신경외과 과장이 글었었는데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응?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다만 뇌 활동에 의해서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할 뿐이다. 맞아요. 마음이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가 그러나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뇌경색이 들어간 사람이 과연 마음이 작동하느냐. 응? 이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금 의학적으로 아직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규명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못하지만은 의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은 나는 그 신경외과 과장이 주장한 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뇌에 의해서 후각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 오감이 뇌에 전달되고 뇌에 의해서 판단하고 뇌에 의해서 사고하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실체가 진짜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깊이 파고들면은 아마 이것이 결국 마음이란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사실 위기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00년 한국문의 100년 문학상을 받으셨대요. 네. 대단히 축하합니다. 근데 왜 알리지도 않아서 제가 꽃다발도 못 드렸거든요. 또 산청 가서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진짜 나도 뜻밖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문운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응? 내가 운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뜻밖의 한국문학 100년상이라고나 이름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한국문인협회에서 선발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출판한 아랑 그 의연한 혼령 뭐 이런 시집이 냈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냈는데 아마 주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냈어요. 이 선생님한테 한 번을 읽었고 보냈는데 그 시집이 심사에서 이제 통과했다고 그런 내용이 왔는데 몇 번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8번째입니다. 15년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영광입니다. 제 8회인데 그래서 이 상도 진짜로 되게 참 과분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너무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옆에서 잘 도와줘가지고 아마 아이고, 그런 얘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 나라호 우주센터에 선생님이 시비가 아주 크게 건립됐다고 들었어요. 요즘 시비 하나 그렇게 세우려면 돈 1,000,000원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훌륭하시면 그 공적을 인정하고 그런 시비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참 좀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내가 늦지막게 학위 휴가를 이제 강진을 갔는데 강진에서 며칠 이제 뭐 시간이 또 남아요. 그래서 유도상으로는 내가 그 전남 고흥인데 고흥이 선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성민아 나온 김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우주센터 기공식을 한다고 이 환영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향에 살았지만 나로도란 데는 가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제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제가 소속했던 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을 하고 국무총리가 이제 거기를 기공식에 참석한다고 뭐 그래서 도대체 어딘가 하고 이제 쭉 가봤는데 제산던 데서는 한 30km 정도 그렇게 먼 섬인데 이제 육교가 된 데죠.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 이름이 하반이에요. 하반이는 반자가 반석에 우리가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반이 진짜 많이 바닷가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기공식을 하기 기공식 하루 전날 내가 그걸 찾아간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우연히 이제 그 지명하고 이렇게 연관이 된 거예요. 고흥하면 높을 꽃자고 일어날 힘자거든요. 높이 솟아오른다. 이것은 우주 발사가 이렇게 한번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 지명이 어떤 예지적인 것이 숨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하반이 오니까 반석이 튼튼하잖아요.
이게 우주 발사 기지로서는 아주 적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명을 그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진짜 어떤 예지적인 그것을 함유하는 그 지명인 것 같다. 그래서 시를 쓰셨고요. 그래서 그거다고 이제 제가 몸다운 뭐 선생님이 자꾸 이제 그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과학기술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첨단 과학기술하고 거기 자연경관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두 가지를 연계해서 시가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시비가 세워진 것은 거기 이제 우주 발사 기지를 다 이제 조성을 해서 준공한 것이 2010년도입니다. 네. 그래 2010년 8월 달에 그 이제 시비가 세워졌는데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살아왔던 그 직장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참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튼 살아오신 거 보면은 퇴임하시고도 기적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아주 문화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후배 진흥에도 열심히시고 정말 부럽습니다. 꼭 한 말씀 좀 더 드릴 네.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사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에 네. 대해서. 네. 그것은 왜냐하면은 마치 나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꽃이나 과일, 열매 이런 것은 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따먹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피어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근본은 뿌리입니다. 네. 응? 뿌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는 10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제 어렸을 때 그 도로 같은데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름에 이제 빠지지 않게 해서 돌자갈을 갖다가 이제 부역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국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도로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을 일으켜 가지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 과학기술인들에 의해 가지고 개발되고 뭐 연구되고 하는 그 제품들이 세계에서 1위를 가야 팔아먹고 싸야 팔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일궈낸 것이 과학기술이요, 과학기술인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지금 잘 안 보여요. 과학기술들 활동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이는데 진짜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이 과학기술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고 네. 그런 풍토 조성이 이루어지면은 더 이게 발전하고 더 융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시대의 변화보다 훨씬 더 깊고 높게 변화시킨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나는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보너스도 너무 이 삶에 대한 보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학문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정말 수학과 물리학에 재능이 있는 숨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야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노벨 물리학상, 수학상 하나 정도는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지금 나라오 우주센터에 우리 송봉현 선생님이 시비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 시에 있는 글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홀홀 광활한 우주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날아오르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